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페이지 74페이지고요. 페이지 74페이지고, 그 다음에 조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저번 주 프린트물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요약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만 좀 공부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74페이지서부터 80페이지까지는 좀 읽어보지 마시고, 다만 이제 문제만 풀 건데, 여러분들,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과의 관계, 그냥 한번 재밌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조세 채권하고 자 만약에 피담보 채권하고 일반 채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피담보 채권 제도가 이겨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과 피담보 채권 사이에는 누가 이기죠? 이때는 선순위 채권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공시제도가 왜 있어요? 공시제도가 왜 있는 겁니까? 공시제도가 뭐예요? 왜 피담보 채권이 일반 채권에 우선하는 거죠? 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시제도는요, 나를 위한 제도가 아니래요. 타인을 위한 제도래요. 그러니까는 타인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으로서 담보로서 등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등기를 보고 그 공시를 보고 아, 이 사람한테는 채무가 얼마만큼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공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일반 채권에 운영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 타인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피담보 채권과 조세 채권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조세라고 하는 채권도 하나의 공시성이 인정되는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선순위가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과 조세 채권과의 사이에서는 둘 다 공시성 인정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먼저 설정이 되고 누가 먼저 부과됐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말이죠. 우리 제가 요약해 놓은 것만 볼게요. 만약에 국세 등이 부과된 후에 설정된 피담보 채권이라면 자, 이때는 당연히 조세 채권이 뭐에 우선합니까? 피담보 채권에 우선하겠죠. 조세 채권이 피담보 채권, 국세, 지방세, 즉 가산세가 체납 처분비가 피담보 채권에 우선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때 첫 번째 만약에 조세 채권이 일부가 징수가 된다면 전부 징수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세 채권 일부가 징수된대요. 그렇다면 이때는 체납 처분비 또는 강제 징수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국세, 지방세에서 쓰는 말이고요. 얘는 국세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체납 처분비 또는 강제 징수비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국세 및
지방세인데 가산세 제외가 돼요. 그 다음에 가산세로 합니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00원이 있고 가산세가 30원이 있고 그 다음에 체납준비가 20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중에서 80원이 징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찌됐건 80원이 징수가 되면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그래서 체납처분비가 20원이 징수가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가 60원이 징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가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가 취득세가 40원이 남고 그 다음에 가산세가 30원이 남게 되는 거죠. 만약에 체납처분비, 가산세, 취득세 순으로 하면 체납처분비 20원, 가산세 30원, 취득세가 얼마가 되지? 그러면 30원이 남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가 취득세 70원이 남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체납처분비, 취득세, 그 다음에 가산세 순으로 징수가 되느냐, 아니면 체납처분비, 가산세, 취득세 순서로 징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본세가 40원이 남느냐 70원이 남느냐 남게 되죠. 차이가 있죠. 그러면 어차피 70원인데 이렇게 남는 거하고 이렇게 남는 것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징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남는 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 저번 주에 할 때 납부지연 가산세 하면서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1번은 일별 가산세인데 일별 가산세는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였잖아요. 그 다음에 2%, 2번 3% 가산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월별 가산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세액 곱하기 만분의 75 곱하기 경과된 월수였잖아요. 그러면 이 세액을 70원으로 계산할지 40원으로 계산할지에 따라서 이 월별 가산세 크게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납세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납세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자, 조세가 전부 징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징수가 된다면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가 두 번째 순으로 충당되는 것이고, 가산세가 징수되는 걸 한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조세채권 상호간이에요. 그래서 조세채권 상호간인데 이거는 담보된 국세가 압류된 국세 우선하고요. 압류된 국세는 교부 청구한 국세 우선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제 친구가 방송국에 이제 PD, 그러니까 감독인데, 음향 감독이 음향 감독.
그냥 외주 제작하는 음향 감독인데 이 방송국의 형태가 어떠냐면 대금을 한 3개월 어음으로 줘요. 3개월 끝나고 나서 3개월 정도 후에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감독은 어떻게 되냐면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는 자기가 먼저 돈을 다 내. 다 내고 촬영을 하고 나중에 3개월 후에 그걸 이제 돈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돈이 항상 부족해. 했죠, 이게. 그러니까 세금도 제때 내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통장이 압류가 되면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관할 세무서장한테 가서 야, 나 이거 부가세 다음 달에 낼게 좀 징수 유예를 해줘 하면은 세금이 크다 보니까 세무서에서는 담보를 요구해요. 그래서 제 집 담보로 뭐가 된다? 그 부가세를 유예를 합니다. 그래서 담보된 국세가 있어요. 담보된 부가세가 있어요. 그랬는데 소득세까지 체납을 하다 보니까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그 집에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또 체납이 돼 있어서 자, 뭐 양도소득세 다른 어떤 증권거래세라든지 이런 세금이 체납돼 있다 보니까 그 관할 세무서장은 그 집에 그 압류한 세무서장한테 교부 청구를 합니다. 이 교부 청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압류 세무서장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압류를 해서 그걸 체납 처분을 하거나 공매 경매를 해서 돈이 남거든. 그 돈도 내 세금에 좀 충당해줘라고 청구하는 걸 교부 청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집이 압류가 돼갖고 이제 매각이 됩니다. 매각이 되면 그 돈을 분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금이 부가세도 밀려 있고 소득세도 밀려 있어요. 부가세는 담보된 국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는 압류한 국세예요. 또 다른 세금으로 교부 청구한 세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세금 중에서 어느 걸 먼저 납부한 것을 볼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된 국세가 우선을 하고 그 다음에 압류된 국세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교부 청구한 국세 이 세 가지 세 순서대로 충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조세채권이 국세 등이 부과된 후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좀 전문 용어로 한다면 법정기일 후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정기일 후에 세금이 부과된 후에 설정된 피담보 채권이면 당연히 조세채권이 우선하는데 이 조세채권이 전부 징수되는 게 아니라 일부가 징수가 된다면 체납처분비가 그 다음에 본세가 그 다음에 가산세 순서로 징수되는 걸로 봐야 된다. 그래야지만 월별 가산세 금액이 커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세채권이 상호간에 여러 조세채권이 밀려있으면 담보된 국세가 우선하는 것이고 압류된 국세가 우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부 청구한 국세 순서로 징수 순서를 따진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만약에 국세 등이 부과된 후에 부과되기 전에 설정된 피담보 채권이라면 자, 국세 등이 부과된 후에 부과되기 전에 설정된 피담보 채권이다. 국세 등이 부과되기 전에 설정된 채권이다. 그러면 원칙은 당연히 피담보 채권이 국세, 지방세 및 가산세 우선하겠죠. 단 강제 집행비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체납 처분비 또는 강제 집행비에 우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 체납 처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건 이제 지방세에서 쓰는 말이고요. 강제 징수비는 이제 국세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체납 처분비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채권자 자력구제 금지라는 말.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여러분 돈 빌려줬잖아요. 근데 돈을 안 갚아 채무자가. 그럼 여러분들 가서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그 사람이 재산 뺏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돈 안 갚아 어떡해요? 그러면. 그래서 채권자 자력 금지이기 때문에 자, 법원에 의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인 간의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내가 돈 빌려줬다고 해서 그 집 들어가서 아무거나 갖고 올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력구제 금지거든요. 하지만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자력에서 채권하는데 그게 뭐냐면 조세 또는 공과금이라는 거예요. 조세나 공과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차세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세 안 내면 해보셨죠? 자동차세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번호판 영치해 가잖아요. 법원이 합니까? 세무공무원이 합니까? 세무공무원이 바로 번호판 뜯어 가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채권자가 직접 자력으로 채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조세나 공과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3개월 안 내봐요. 여러분들 통장에 바로 압류 들어오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걸 조세 또는 공과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체납처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납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압류하고 압류한 자산을 보관하고 보관한 자산을 매각하는 그런 일체의 비용을 체납처분 또는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피담보 채권이 우선한다 할지라도 피담보 채권이 국세가 부과되기 전에 설정됐다 할지라도 뭐가 우선한다? 체납처분비, 피담보 채권이 국세, 지방세, 가산세에 우선할 수는 있어도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에 우선할 수는 없다. 요거 말 꼭 기억해 두세요. 아셨죠? 이해하셨죠? 이거. 다만 예외적으로 아무리 피담보 채권이어도 이 피담보 채권보다도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 또는 뭐 당해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우선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뭐가 있냐면 국세 중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중부세가 있는 거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또는 뭐 지역자원, 시설세 등 또는 뭐 자동차세 등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자, 이게 뭐냐면 상속 개시일인데 이 상속세잖아요. 이 상속세의 고지일이 이게 상속세 법정기일이에요. 상속세는 고지된 날이 법정기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의 피담보 채권이 있다면 상속세의 법정기일 이전의 피담보 채권이 원칙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우선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채권자여도 상속이 개시가 됐다면 이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될 걸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상속세가 부과될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정 기일 전에 피담보 채권이 설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때는 채권자가 상속세가 부과될 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피담보 채권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상속세가 우선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측하는 건 만약에 이때가 6월 1일이었어요. 그러면 6월 1일이면 재산세나 종부세의 과세 기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해에 부과될 수 있는 재산세 종부세가 분명히 부과될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속증여세 종부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세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 국세 등이 부과되기 전 국세 등이 부과되기 전에 설정된 피담보 채권이어도 이때는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우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여러분들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실제로 시험 문제 보면 그냥 이 한 페이지로 가능합니다. 이 4페이지 저번 주 프린트면 4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거기 74페이지서부터는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냥 이렇게만 정리를 좀 하시면 돼요. 제 프린트물로 한 걸만 정리하면 되겠고, 자 80페이지 예제 한번 보실래요? 자 80페이지 예제 보시면 체납된 조세의 법정 기일 전에 채권 담보를 위하여 갑이 저당권 설정된 사실이 증명되는 갑소유 토지에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종부세, 지역자원세세,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이건 다 재산세 재산에 부과된 조세잖아요. 그렇죠? 답은 취득세가 되겠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2번 볼까요? 자, 보시면 법정 기일 전에 저당권을 설정 등기한 사실이 법정 기일 전에 피담보 채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피담보 채권 우선해야 돼요. 맞죠? 하지만 세 번째 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몇 개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부세 맞죠? 취득세에 부과된 지방교육세 아닙니다. 그죠? 재산세에 부과된 지방교육세는 마저도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에 돼요. 그러니까 안 되고 등록면세 안 되고 종합소득세 안 됩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세세 답 맞죠? 그래서 답은 두 개가 돼야 되겠죠. 종부세와 지역자원세세.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아셨죠? 이 반복이 됐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무리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 채권이어도 체납처분비나 강제징수비에 우선할 수 없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페이지 82페이지 조세 불복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세 불복 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불복 제도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 이게 뭔지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76페이지 한번 가볼래요? 76페이지 확인 예제 있죠? 자, 지방세 기본법상 부과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읽어봅니다.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부가세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저번주에 지방세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무신고는 7년, 사기 등일 때는 10년이었죠. 아셨죠? 그런데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 제척기간 무신고의 제척기간 그때는 10년이었다. 그죠?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2번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공부할 거예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 징수 방법이 아니라 신고 납부 제도가 되는 거고요.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과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는 100분의 20이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별 가산세, 3% 가산세, 월별 가산세 따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면 4번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5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세 순서로 한다. 아이고 지웠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부가 징수가 된다면 체납처분비, 지방세, 그 다음에 가산세 순서다. 이렇게 하는 거. 답이 5번이 되는 거. 그죠? 이해하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불복제도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우리 페이지 그냥 95페이지 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뭐냐면 청구인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어요. 청구인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청구인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으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겠고 뭘 해야 됩니까?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원에 하는 거예요. 법원에 하는 것을 우리는 행정소송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행정청에다가 거쳐서 가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는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청구인은 바로 법원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행정청에다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일방행정은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배제합니다. 그런데 국세나 지방세만큼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특히 지방세 올해 개정된 거예요. 옛날에 지방세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러니까 행정청을 거치지 않고 법원을 봐도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이제는 국세나 지방세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적용하죠.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행정청을 거쳐서 가야 된다라는 거. 이걸 행정심판 전치주의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적용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거쳐서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유리할까? 그래서 이게 또 여러분들 밥그릇 싸움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세무사잖아요. 세무사 입장에서는 행정심판 전체주의를 거쳐야 세무사가 돈을 벌겠죠.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니 어차피 법원 가서 이기면 되는데 굳이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가 뭐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뭐 싸움이라기보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심판 전체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서 그냥 바로 이겨버리는 게 훨씬 더 납세자 입장에서는 돈도 적게 들고 빠를 수는 있죠. 그런데 이런 국세행정이나 지방세행정을 이거는 전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을 약간 자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판사의 입장에서 이런 행정심판, 특히 국세나 지방세 행정에 있어서 이거를
세금에 대해서 잘 아는 경우가 그렇게 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국세나 지방세 행정 무조건 소송으로 가게끔 한다면 법원 판사 머리 터져 죽순다죠. 그래서 국세나 행정에 있어서는 이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적용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다른 행정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은 다 그냥 바로 소송 가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런데 그렇다면 지방세 기본법은요. 원칙은 1신급 제도예요. 예외적으로 선택적 2신급이에요. 선택적 2신급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에서도 원칙은 역시 1신급이고 예외적으로 선택적 2신급. 심사 또는 심판, 이의 신청. 얘는 심판 청구고요. 얘는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글을 보면 청구인은 이의 신청을 거쳐서 심판 청구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가는 게 있고요. 또는 바로 심판 청구를 통해서 행정소송 가는 게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청구인은요. 심사 청구가 있을 수 있고 심판 청구가 있을 수 있고 오합니다. 이렇게. 이게 오하죠.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통해서 행정소송에 갈 수 있고요. 아셨죠? 또는 이의 신청을 거쳐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는 행정소송을 가게해서 이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보시면 다 90일입니다. 웬만하면 90일이고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청구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3개월인데 결정기간이 청구기간은 무조건 90일이에요. 다만 국세의 결정기간은 여기서의 결정은 90일인데 그렇죠? 국세의 결정기간 지방세 결정기간은 90일이고 여기서는 결정은 30일이다. 그럼들 기간은 청구 기간은 무조건 90일 아셨죠? 화살표에 있는 그 그림에 대한 청구 기간은 무조건 다 90일이다. 아셨죠? 화살표는 무조건 90일. 그 다음에 결정도 90일인데 90일인데 국세에 의한 이의 신청만 30일이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서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로. 확인 예제 96페이지입니다. 자,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 신청 또는 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이의신청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하고요. 이의신청을 거쳐온 후에 심판 청구를 할 때는 90일 이내 심판 청구가 됩니다. 청구 기간은 무조건 90일이다. 결정 기간도 90일인데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이 결정 기간만 30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기간 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90일이 결정 기한이잖아요. 근데 결정 기한이 통지를 받았어. 통지를 받았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맞죠?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런데 결정 기한이 지나서 통지를 받았으면 이때는 결정 기한 내 통지를 받지 못했으면 결정 기한이 지난 날부터 예외적으로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통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납세자가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결정 기간에 결정 못 받았어? 그럼 그때 봐서 다시 심판 청구해 라는 겁니다. 납세자한테 유리하게끔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의신청 심판 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심판청 결정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공매처분 보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행정심판의 효력인데 이렇게 행정심판을 하면 뭐 할 수 없어요? 이런 행정심판을 하더라도 집행부정지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효력은 원칙적으로 집행부정지예요. 그래서 뭐 고지, 독촉, 압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집행이 부정지가 돼. 정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집행 정지가 되거든요. 압류까지 할 수 있어. 하지만 집행 정지가 되는 것은 뭐냐면 공매 또는 매각은 정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그게 4번에 보시면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결정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까지, 지방세는 30일까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아셨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4번. 자, 이 신청할 수 없는 때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90일이잖아요. 원래는 90일 이내에 청구를 쓰는데 재등을 할 수가 없었어. 그렇다면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비 많이 오고 홍수 나고 그러면 재난지역 선포해달라 막 그런 요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재난지역이 선포가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예가 되고 징수유예가 될 수도 있고, 또 불복을 못했으면 그 기간도 연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2번.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여러분들 이제는 지방세법에서는 심사청구란 단어가 없어졌어요. 심사청구란 단어가 없어졌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자,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가 없다. 맞고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과태료는 세금의 처분이 아니잖아요. 과태료는 행정벌이에요. 행정벌. 과태료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싶다면 이건 행정소송을 가야 될 거리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과태료 처분은 이거는 행정소송으로 직접 가는 것이지
이건 행정심판을 거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일반 행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번째,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심판을 결정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매처를 보류할 수 있다. 지금 했던 거 똑같은 말 또 나왔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는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3번에. 이제는 지방세도 어떻게 돼 있어요? 지방세도 무조건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행정소송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이 신청인은 신청금액 1,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그 배우자 사촌 이의 혈족 이내 사촌 이의 혈족을代理人 선임할 수 있다. 심사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자, 이것도 하나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교수님들, 심리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리는 첫 번째 1차가 요건 심리예요. 요건 심리를 만족을 못했어. 그러니까 90일이나 하라고 했는데 90일이나 못한 거잖아요. 신청을. 90일이 지나서 신청을 했다고. 요건을 못 맞췄어. 대일이나 아닌 자가 대리를 했어. 아셨죠? 그럼 이때 결정을 우리는 각하라고 합니다. 너 요건에도 못 맞췄어. 요건 심리를 만족했을 때 2차 본안 심리가 돼요. 본안 심리가 됐을 때 이유 없다 라고 처분하는 걸 기각이라고 해요. 이유 있다. 너 말이 맞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용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리를 무조건 그냥 옳다 그르다 따지는 거 아니에요? 심판은 소송을 할 때는 먼저 요건 심리부터 합니다. 요건이 맞으면 요건 심리를 만족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아예 각하. 심리하지도 않아. 요건 심리를 만족했을 때, 요건이 만족했을 때 본안 심리가 들어가고 본안 심리에서 너 청구 맞지 않아? 이유 없어? 그러면 기각.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5번에 보시면 심사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하는 청구를 우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 아셨죠? 요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처분을 각하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세요. 자, 서류의 송달인데요, 여러분들. 서류의 송달이라고 합니다. 서류의 송달. 그래서 여러분들 서류의 송달은 원칙까지 예외가 있어요. 송달 방법은 우편 송달, 그러니까는 교부 송달, 전자 송달이 있고요. 예외적으로 공시 송달이 있어요. 그래서 우편은 일반 우편이 있고요. 등기 우편이 있거든요.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시 송달의 사유, 공시 송달의 사유 거의 9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자, 거기 공시 송달의 사유는 보시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죠?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또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고 온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자, 서류 우편으로 송달해서 수취인 부재 중 거부하여 반송됨으로써 또는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긴 게 방문한 날의 기간이 3일, 3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3일 이상으로 하여 서류를 고부했으나 수취 중 부재 중에서 곤란한 인정될 때 아셨죠? 이게 사유. 겠고 그래서 사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등기 우편과 고부 송달이 있어서
유치 송달이 있거든. 뭐 유치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유치 송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뭐냐면 송달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 시에는 그 자리에 두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치 송달이거든요. 근데 저번 주 공부했던 것 중에서 기억나세요? 제척기간? 아까도 했었네, 제척기간. 그래서 원칙은 5년, 무신고 7년, 사기 등대 10년이잖아요. 제척기간 있잖아요. 그러면들 납세자는요, 세무서에서 등기 우편이 오거나 세무공무원이 찾아왔을 때요, 그 서류를 안 받아 그래요. 왜 안 받아? 서류가 도달하면 내 세금이 부과가 되고, 그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금이 부과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 이거 세금 이것만 안 받으면 반송되면 제척기간이 끝나는 걸 납세자가 알아. 이걸 제척기간 임박자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척기간이 곧 있으면 끝나는데 내가 서류를 받을 이유가 없지. 그래서 납세자가 수령을 그냥 거부해버려요. 그러면 반송되고 또 오면 이미 이제 제척기간이 끝났다는 거지. 그럼 세금이 이제 더 이상 부과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령하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떡하겠다?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와라. 이걸 유치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수령을,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두고 올 수, 그러니까 수령을 거부한다면 공시송달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 예제 볼까요? 페이지, 100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기본법상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송달 받아야 할 자가 국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우편을 송달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 확인돼 반송된 납부의견을 할 때,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으나 받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송달이 곤란하고 인정될 경우, 이거 다 가능하죠. 다만 4번에 보시면 서류를 송달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가 정당한 수익 그 서류를 거부했어. 그러면 그 자리에 놓고 오면 되는 것이지 공시송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딱 이 정도만. 나머지 추가적인 문제는 우리 문제 풀면서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중에서 조세 채권의 우선만큼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 행정소송이나 불복 이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 너무 깊게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딱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조세 총론은 이걸로 마치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취득세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